안녕하세요. 서정옥입니다. 오늘 5번째로 소개할 작품은 자크 루이 다비드의 호라티우스의 맹세입니다. 내용부터 설명드리죠. 작품은 1785년 공개되었는데 당시 대부분은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비극이 파리에서 상연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우리도 알아야겠죠? 왼편부터 보시죠. 로마 군인 복장을 한 3명의 젊은이가 양다리를 넓게 벌리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을 향해 한 팔씩 쭉 뻗었습니다. 저 동작은 고대 로마식 경례법입니다. 경의를 표하거나 맹세를 할 때 하는 행동이죠. 무엇에 대한 것일까요? 그들 앞에는 새 자루의 검이 보입니다. 그들은 그 앞에 맹세를 하는 중입니다. 표정을 보면 긴장감이 흐릅니다. 입을 깍 다물었고 감정이 억제되어 무표정합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다리부터 발 그리고 허리를 감싼 손가락들을 보시죠. 힘이 한참 들어가 있습니다. 잔 근육들이 불쑥 올라왔고 핏줄들이 보입니다. 손가락에 힘을 주다 보니 움켜쥐듯 구부러졌습니다. 실제 이 큰 그림 앞에 서면 보는 사람이 다 경직될 정도입니다. 그림의 크기는 가로가 4m 25, 세로가 3m 30cm입니다. 그죠? 이번에는 그들 앞이 중년 남자에 주목해 보시죠. 왼손으로는 칼 3자루를 높이 들고 있고 오른손은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가까이 볼까요? 시선은 하늘이고 눈은 똑바로 떴습니다. 입은 열려 있습니다. 그는 기도를 하는 중입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오늘 로마 왕국의 아들이자 제 아들인 호라티우스 삼형제가 로마를 대표해 전쟁에 나갑니다. 상대는 천하무적이라는 알바 왕국이 쿠리아티 형제들입니다. 하지만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채 아들들이 꼭 이겨서 살아남게 해주세요. 사실 이 싸움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었습니다. 긴장되고 겁나고 복잡했겠죠? 시작은 로마 왕국과 알바 왕국의 영토 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지리해지고 양쪽의 피해가 커지다 보니 견디다 못한 양측은 합의를 합니다. 더 피해를 보기 전에 대표 군인을 뽑아 한 번의 승패를 가리자고. 그렇게 되어 로마에서 뽑힌 젊은이들이 호라티우스 형제들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위해 주저없이 목숨을 바치기로 한 것이죠. 애국 청년들이죠. 아버지 역시 큰 애국자이십니다. 하나도 아니고 셋이나 죽을 확률이 높은 싸움에 나가는데 말리기는커녕 칼을 나누어 줍니다. 여기까지만 보아도 아시겠죠? 자크 루이 다비드가 그리고자 하는 것은 애국심입니다. 그는 시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라면 삼형제 모두 목숨을 거는 것조차 망설일 일이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람직한 태도이다. 그런데 애국심의 끝은 여기가 아닙니다. 오른편을 보시죠. 여자 셋이 슬픔에 잠기다 못해 거의 쓰러집니다. 그냥 가족이 전쟁에 나간다니 슬픈 걸까요? 아닙니다. 제일 왼쪽 초록색 옷을 입은 여인은 어머니이자 칼을 주는 남자의 부인입니다. 손자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슬프겠죠? 새 아들이 죽음의 전쟁터로 나가니까요. 하지만 옆에 있는 두 여인보다는 덜할지 모릅니다. 운이 좋으면 아들이 살아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영웅이 되겠죠. 하지만 젊은 여자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그 여자들은 100% 죽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왼쪽 여인은 카밀라입니다. 이 집안의 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싸움이 상대인 쿠리아티 청년과 약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 전쟁의 결과로 오빠들이 죽든 약혼자가 죽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옆의 여인 사비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녀는 시집온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싸움의 상대인 쿠리아티가는 그녀의 친정입니다. 친정 오빠가 죽느냐, 남편이 죽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두 집안, 호라티가와 쿠리아티가는 사돈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꾸로의 다비드는 그 안타까운 사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쯤이야 애국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과 달리 남자들의 행동에서는 한치 망설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두철한 애국심 덕분이겠죠. 그런데 그들의 애국심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론 이 그림에는 그려져 있지 않지만 다음 장면을 보여드리죠. 자꾸로이 다비드가 구상증에 그려둔 또 다른 스케치입니다. 이것은 전쟁이 끝난 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편을 보시죠. 빈 갑옷 두 개를 두 군인이 높이 쳐들고 있습니다. 호라티우스 형제 중에 둘은 죽었습니다. 한 명만이 최후의 생존자로 기한한 것입니다. 물론 쿠리아티 형제들은 다 죽었죠. 로마가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기한을 했는데 여동생 카밀라가 오빠를 원망합니다. 자신의 약혼자가 죽었으니까요. 보통 같으면 여기서 위로를 해주겠죠. 나라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미안하다. 뭐 이래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오빠는 크게 화를 냅니다. 그런 비애국적인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것도 모자란지 칼로 찔러 여동생을 죽입니다. 그림에서 칼을 든 것이 호라티우스 오빠고 쓰러져 있는 것이 동생 카밀라입니다. 정말 보통 애국심은 넘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국심의 끝이 또 여기가 아닙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죠. 보통 같으면 아버지가 아무리 그래도 여동생을 죽이는 게 말이 되냐고 꾸짖었겠지만 호라티가의 남자들은 다릅니다. 계단 위에서 왼손을 허리에 걸치고 서 있는 군인이 호라티우스 형제 중 하나입니다. 그 옆에서 군중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그는 아들의 행동을 변호합니다. 애국심이 무엇보다도 먼저라는 것이죠. 계단 밑에 죽어 쓰러져 있는 여자가 딸 카밀라겠죠. 여기까지가 호라티우스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이 스토리는 로마 건국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중 자쿠르의 다비드는 호라티우스 형제가 전쟁에 나가기 직전 아버지에게 칼을 받으면서 승리를 다짐하는 장면을 선택한 것이고요. 그 선택은 결과적으로 좋았습니다. 1785년 파리살롱에서 작품이 발표되자 관객들은 이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림의 강렬함 때문이죠. 메시지도 그려진 형식도 전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다비드 하면 미술사에서 신고전주의 대표로 상징되는데 이 그림이 출발점입니다. 그때 같이 전시되었던 작품 3점입니다. 한 점은 풍경화이고요. 다음은 마리 앙뚜아네트와 아이들을 그린 초상화이고요. 다음은 사막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3점 모두 부담스럽지 않게 그려져 있습니다. 주제도 무겁지 않고요. 이런 그림 사이에 들어있다 보니 다비드의 작품은 더 비교되어 묵직하고 강렬하게 보였던 것이죠. 주제 역시 너무도 진지했고요.
그림의 주문자는 루이 16세였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많으시죠? 그는 프랑스 혁명 후 단두대 이슬로 사라진 비오니 왕입니다. 그의 부인 마리 앙뚜아네트 역시 단두대에서 죽음을 맞이했죠. 루이 16세가 다스리던 1782년 프랑스의 재정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불만은 많았겠죠. 당연히 왕은 시민들의 애국심을 발휘해 좀 참아줬으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국심에 기대는 것도 한계가 있었나 봅니다. 다비드가 작품을 완성한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프랑스는 혁명으로 큰 혼란을 맞게 되죠. 왕과 왕비는 비극을 맞게 되고요. 하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 다비드는 정치 수완이 빠른 화가였습니다. 그 혼란기에도 적당한 처세술을 발휘해 루이 16세의 왕정 시기에도, 혁명 정부 시기에도, 그 다음 나폴레옹 시기에도 그는 최고의 화가로 인정받습니다. 루브르는 프랑스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그 시대마다 정지색을 띤 그림을 그렸던 다비드는 루브르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그의 그림들이 루브르의 중심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 그림은 아무 정보 없이 감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다비드의 그림은 시대를 좀 알고 보는 것도 좋습니다. 현대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다 보면 딱딱하고 경직된 그림으로만 보일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부가 설명을 했는데 지루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6번째 작품으로 만나 뵙겠습니다.